자, 안녕하세요. 식품화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 34강은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 제 1회 2회 모의고사와 실전 기출 문제를 푸는데, 자, 이런 문제풀이와 함께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24쪽을 펴보시면은,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중 육탄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라고 나왔죠. 우리가 이제 보통 육탄당 하면은 단당류죠. 우리 탄수화물 중에 단당류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5탄당과 6탄당이 있습니다. 탄소수가 5개인 것을 5탄당이라고 하고 탄소수가 6개인 것을 우리가 6탄당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 6탄당은 효소에 의한 발효가 가능합니다. 발효가 된다. 발효가 되고,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6탄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보통 이런 6탄당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 글루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프락토스 해가지고 과당이죠. 보통 일명 과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 만노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봅시다. 자, 육탄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번 셀룰로즈와 글리코겐의 구성 단위는 포도당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룰로즈하고 글리코겐, 다당류죠. 다당류의 구성 단위,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 결합체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영양학상 중요하다. 5탄당, 6탄당이 자연계에 널리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는 거. 분포하고 영양학상 중요하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성이며 반드시 환원성을 나타낸다.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고 케톤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면은 알데히드나 케톤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성이 가능합니다. 자,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것이죠. 자, 환원성이란 건 자신은 산화된다. 보통 알데히드 같은 경우 산화되면 카르복실산이 되죠. 케톤유도 이렇게 자신은 산화되고, 뭐 특히 이제 알데히드 같은 경우가 보통 그렇죠. 알데히드로. 그래서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알데히드류 CHO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효모에 의해 발효될 수 없다. 효모에 의해서 발효될 수 없는 것은 5탄당입니다, 여러분. 6탄당은 발효될 수 있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탄화수소에 속하는 카로티노이드는, 자,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개념을 보시면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 자, 카로틴이라는 색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크산토필이라는 색소로 우리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자, 카로틴 같은 경우는 보통 탄화수소에 카로티노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요런 예로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티노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카로틴이 있고, 이것은 크산토필이라는 건 카로틴의 산화형입니다. 뭐 특히 이제 이 예로서는 바로도 2번에 나온 것들 1, 3, 4 같은 경우 2, 3, 4죠. 2, 3, 4. 2번, 3번,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크산토필유로서 자, 카로틴의 산화형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아스타잔틴, 그 다음에 제아잔틴, 그 다음에 크립토잔틴 같은 경우가 크산토필로서 우리가 카로틴의 산화형이고, 자,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탄화수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쪽에 가서 개념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몇 쪽이냐면은, 자, 식품에 3개 나와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페이지 255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255쪽에 카로티노이드계에 가지고 특징도 나와 있지만은 특히 자 3번에 카로틴과 크산토필 나와 있죠.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데, 그 다음에 크산토필 같은 경우는 카로틴의 산화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페이지 256쪽에도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 다음은 당의 감미도에 대한 서술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했는데, 여러분 봅시다. 2번 젖당은 베타형이 알파형보다, 자 알파 베타형이 있죠. 탄수화물에서 베타형이 알파형보다 더 달다. 맞습니다. 3번 과당은 알파형보다 베타형이 더 달다. 4번 자당은 알파형보다 베타형이 더 달다. 맞죠? 근데 1번이 틀렸습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베타형보다 알파형이 더 달다가 아니라 오히려 알파형이 더 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알파형이 보통 베타형보다 1.5배 더 달죠. 그래서 이렇게 달다. 시간이 지나면 보통 알파형이 단맛이 떨어지는 베타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4번 문제를 가봅시다. 여러분 자 다음 중 과실류의 주된 향기 성분은 했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 식품의 향기에 대한 얘기죠. 자 봅시다. 황화합물이 나와 있는데, 황화합물은 뭡니까? 황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성분이 포함된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채소류 중에서도 우리가 엽채류, 근채류, 뿌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예로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로 보면은 이런 식품의 향기 중에서 김이죠.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양배추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황화합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알코올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채소, 송이버섯, 그 다음에 주류, 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차 잎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테르류죠. 자 보통 에스테르류라고 했는데, 요것이 바로 과일 채소의 향기 성분입니다. 주로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테르페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명 정유류라고 하죠. 테르페뉴는 정유류라고도 하는데, 요거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식물체의 보통 식물체의 수증기, 증기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수증기 증기류인데, 이런 예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박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기 성분이 멘톨이죠.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모넨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우리가 과실류, 자 사과, 복숭아 등의 주된 향기 성분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다음 중 케토헥소스는 했는데, 자 케토헥소스가 뭡니까? 케톤기를 가진 단당류죠. 케톤기를 CO기라고 해서 케톤기를 류로서 우리는 육탄당이라고 합니다. 헥소스는 육탄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이제 보통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알도스하고 그 다음에 케토스로 나눠집니다. 케톤기를 가진 거하고 알데히드기를 가진 거죠. 알도스와 케토스인데, 보통 알데히드기라는 건 CHO를 가지고 있고, 케토스 같은 경우 CO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디글루코스가 있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디갈락토스.
그 다음에 디만노스가 있죠. 그러니까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게 디프럭터스죠. 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RU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중 케토 헥소스, 그래서 케톤기를 가진 단당류를 하면은 답은 2번 과당이 되겠습니다. 프럭터스죠. 그래서 나머지 1, 3, 4는 우리가 알도스죠. 그래서 알데히드기를 가진 단당류다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5쪽을 보시면은 6번 문제를 가봅시다. 베타 프럭터스는 했는데, 자, 보통 베타 프럭터스는 오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각형 구조죠. 6탄당이지만 오각형 구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각형으로 나오는 게 1번과 3번이죠. 일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볼 수 있을 때, 특히 이제 퓨라노스형이라고 하죠. 퓨라노스형이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F 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각형 구조. 특히 이제 이 퓨라노스형 중에서도 1번 같은 경우 1번 탄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OH기가 아래에 있죠. 보통 OH기가 아래에 있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통 알파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OH기가 아래에 있는 걸 알파형 퓨라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OH기가 오른쪽 1번 탄소의 OH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베타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피라노스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육각형 구조. 자, 그래서 육각형이다. 이렇게 탄소수는 6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 그 고리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있는 부위가 이제 1번 탄소입니다. 자, 오른쪽 부위에 있는. 자, 1번 탄소 부위에 OH가 위에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은 우리가 베타형이라고 볼 수 있죠. 베타형 피라노스다. 그 다음에 베타형 글루코스 이렇게 얘기하고, 베타형 글루코스, 베타글루코스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OH기가 1번 탄소의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알파글루코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파형 우리가 프락터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베타형 우리가 프락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해서 6번의 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수화물 제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7번 봅시다. 문제. 식품 10g의 회분 수용액을 중화하는데 0.1 노르말 NaOH가 2ml 사용되었다면 이 식품의 산성 및 알칼리성 정도는 했죠. 자, 봅시다 한번. 7번 문제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야 되겠죠. 뭐 해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중요한 부분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산도죠. 산도의 정의부터 우리가 아셔야 되죠. 산도가 뭡니까? 식품 100g을 연소시켜 얻은 회분의 수용액. 회분은 뭡니까? 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산도의 정의라는 건 식품 100g을 연소시켜 얻은 회분 수용액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염기성 용액, 수산화나트륨 0.1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 첨가된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알카리도가 있겠죠. 알카리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식품 100g을 연소시키는 거 다 맞고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맞는데 0.1 노르말에 이때는 염산이 들어가죠. 염산 수용액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산도했을 때 식품 100g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0.1 노르말의 수용액 부피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봅시다. 7번 문제는 식품 10g에 0.1 노르말 농도의 NaOH 용액 2ml가 사용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10g에 자 2ml 수용액 NaOH 0.1 노르말 농도의 2ml 수용액이 같죠. 그럼 100g에 대한 기준이니까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자, 산도는 100g에 대한 거니까 자, 분모 분자에다가 10배를 해주면은 보통 2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산도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8번 문제는 복합 단백질에 있어서 이중 효소의 구성 단백질은 아포 엔자임이다.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아포 엔자임이라고 했는데 이 아포 엔자임이 주요소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포 엔자임에다가 요거 주요소로 얘기합니다. 주요소. 그럼 보통 우리가 전요소라고 하는 산화환원 요소죠. 보통 일명 우리가 이걸 전요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전요소는 주요소 외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조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조요소 성분. 그래서 조요소 또는 우리가 보결적이라는 보결적 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 효소의 기능, 촉매작용을 우리가 담당하죠, 여러분. 자, 이랬을 때 봅시다. 8번 문제. 복합 단백질에 있어서 이중 효소의 구성 단백질은 아포 엔자임이다. 주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단백질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의 활성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했는데 바로 여기 조요소 부분이 비단백질 부분이 효소의 활성 부위가 되겠습니다. 활성 부위. 주로 이제 주요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부분으로서 열에 약하지만 저 조요소나 보결적 같은 경우는 비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요소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코엔자임이죠. 그래서 이 조요소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코엔자임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여러분. 고구마의 흑반병에 걸리면 쓴맛을 낸다. 이 성분은 우리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했는데, 여러분. 자, 식품의 맛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1번 같은 경우 류프론이죠. 1번과 2번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자, 1번의 류프론은 자, 맥주의 쓴맛입니다, 여러분. 맥주에서 쓴맛을 내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나린진이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왔죠. 감귤의 쓴맛입니다. 감귤 껍질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귤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고구마의 쓴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의 쓴맛이다. 4번에 휴밀론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주의 쓴맛입니다, 여러분. 맥주 성분의 쓴맛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보통 이런 휴밀론 같은 경우는 케톤체라고도 얘기하죠. 케톤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0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 다음 중 과산화물가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과산화물가가 뭡니까? 자, 추가사항으로 보시자면 과산화물가라는 거는 자, 지질의 자동산화 나타내는 지표죠. 그러니까 지질이 산패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자, 과산화물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질의 자동산화를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이제 요것은 우리가 뭡니까? 초기 단계의 신뢰성이 큽니다. 자, 부패 초기 단계, 지질의 산패 초기 단계 과산화물가가 나오다가 오래됐을 때 과산화물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요게 초기 단계의 신뢰성이 크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맞는 답은 뭡니까 여러분? 자, 식용 유지나 이제 3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은 식용 유지나 지방질 식품이 산패하면은 생성되는 과사물의 생성 속도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식용 유지나 지방질 식품에 존재하는 과산화물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지 속의 과산화물 함량은 과산화물가로 표시한다. 다 맞죠? 3번 봅시다. 1g의 유지가 아니라 1kg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산화물가는 1000g, 보통 1kg 유지에 함유된 과산화물의 밀리몰수 또는 밀리 당량으로서 과산화물가를 표시한다 해서 10번의 답은 3번이겠습니다. 우선 이 10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지질 파트 쪽이죠. 제 4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페이지 86쪽을 보십시오. 자 페이지 86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86쪽, 87쪽하고 88쪽을 보시면 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실 거는 페이지 88쪽을 보시면은 자 맨 위에 표가 나와 있죠. 유도기간을 거쳐 산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카본일 화합물은 증가하고 가산화물은 어느 순간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90쪽을 보십시오. 산패 측정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패 측정법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90쪽을 보시면은 자 과산화물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지 1kg에 함유된 과산화물의 밀리몰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 당량수로 나타낸다 했죠. 그 다음에 유지의 산패도 유도기간을 측정할 수 있고, 단점은 산패가 심한 유지의 과산화물가가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산화물가 산패 측정법은 초기 단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BA도 나와 있죠. 자, TBA 같은 경우는 자 유지의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카르보닐 화합물 중 우리가 말론 알데히드가 생성되는 것에 기초를 한다는 것,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산패 유지의 TBA 시약을 첨가하면 가열시 생기는 적색의 강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총 카르보닐 화합물도 나와있죠.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산화 최종 단계에 생성되는 카르보닐 화합물로서 산화가 지속되는 중에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OM, 액티브 옥시젠 메서드 방법,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요런 정도는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페이지 326쪽을 가봅시다. 자 11번 문제죠 여러분. 자 다음 중 단맛을 내지 않는 물질을 했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1번에 알리실은 뭡니까? 알리실은 매운맛이죠. 매운맛. 자 그것도 마늘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 듈신 나와 있죠. 듈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 감미료로서 설탕의 250배 정도죠. 자 설탕의 250배. 자 감미료는 설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의 250배 정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 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은 사용 금지가 돼 있죠. 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페릴라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릴라틴 설탕에 이게 가장 감미도가 굉장히 높죠. 설탕에 얼마냐? 2000배입니다. 2000배. 설탕에 2000배 정도의 감미. 자 당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신경 자극이나 염증 요걸 일으키죠. 그래서 인공 감미료로서 신경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필로둘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 3, 4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 인공 감미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중 단맛을 내지 않는 물질은 1번이죠. 알리신, 매운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분 활성도 AW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활성도 AW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은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나와 있겠죠. 페이지 4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중에서. 자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가 나와 있죠. 먼저 그러기 이전에 3쪽을 보시면 수분 활성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봅시다. 수분 활성도의 정의는 뭡니까?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페이지 4쪽 봅시다. 자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는 보통 0에서 1까지 범위이고, 자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4번에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 보면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통 세균은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이 높을 때죠. 0.9에서 0.94 이상일 때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쪽에 자 4번에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 중에 2번 반드시 체크하시고, 효모는 0.88 이상일 때 증식이 활발하고,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0.80 이상, 그 다음 내건성 곰팡이는 0.65 이상, 그 다음에 내삼투압 효모가 0.60 이상이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 세균 같은 경우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 우리가 잘 번식을 하고, 그 다음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을 때 이런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번 다시 봅시다. 페이지 326쪽에 1번 12번에 1번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의 물의 포화 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용액의 용질의 함량이 적을수록 수분 활성도는 증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면 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된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봅시다. 소금과 설탕을 각각 같은 양만큼 녹인 두 용액은 AW가 같다고 했는데, 소금은 전해질이죠. 설탕은 비전해질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AW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경우가 전해질로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금의 AW가 오히려 더 낮고 설탕의 AW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13쪽 봅시다. 이제 13번 문제죠, 여러분.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글루코른산의 구조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글루코른산이라는 거는 포도당으로 만든 유기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됐을 때 글루콘산이 되겠죠, 여러분.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으로 만드는 유기물의 일종인데 6번 탄소에 CH2OH기가 산화돼서 카르복시기가 된 것이죠. 보통 우론산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루콘산은 어떻게 됐다? 자, 포도당으로 만드는 유기물의 일종인데 6번 탄소에 CH2OH기가 산화되어 카르복시기로 된 것. 그래서 보통 우론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6번 탄소에 CH2OH기가 산화되어 카르복시기가 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번과 6번의 CH2OH기가 산화가 됐죠. COH로. 자 이거는 1번과 6번 CH2OH기가 CO 카르복시기로 산화가 돼서 이걸 당산이라고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알돈산이라고 하는데 1번 탄소에 CH2OH기가 카르복시기로 산화됐죠. 그래서 자 요거는 3번은 알돈산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 페이지 28쪽을 보시면은 탄수화물 쪽에 나와 있죠. 한번 28쪽을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당 유도체죠. 당의 유도체의 종류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환원이 됐을 때는 당 알코올, 그 다음에 데옥시당, 아미노당이 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자 알돈산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1번 탄소에 CH5기가 산화되어 카르복시기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알돈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CH2OH가 아니라 1번 탄소에 CH5기가 자 산화되어 카르복시기가 된 것은 우리가 알돈산입니다. 그게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론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6번 탄소에 CH2OH기가 산화되어 카르복시기로 된 것 해가지고 우론산 나와 있죠. 당산은 6번 탄소가 산화돼서 자 카르복시기로 된 것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활성도 AW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 식품의 수증기압은 자 여기 봅시다. 어느 식품이 나타내는 P 식품의 수증기압은 0.6이고 이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은 자 1.5로 할 때 그 식품의 AW는 했는데, 우리가 수분 활성도 AW는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2쪽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뭐가 되느냐면 바로 물의 수증기압이죠. P0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B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여기 그대로 넣어 보시면 되겠죠. 물의 수증기압이 얼마죠? 1.5이고 그 다음에 식품의 수증기압이 0.6이기 때문에 우리가 AW는 수분 활성도는 0.4에 해당합니다. 자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왁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했는데, 우리가 왁스 같은 경우는 단순 지질에 해당하죠. 그래서 복합체 지질이 아니고 단순체 지질인데, 우리가
왁스에 대한 것은 자 수용성이 없으며 클로로포름 등에 용해된다. 그죠?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물에는 용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생물체의 표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한다. 단순 지질이죠. 자 보통 단순 지질이라고 하는데 왁스는. 그 다음에 4번 지방산의 고급 지방산과 고급 일가의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15번에 2번이 틀렸죠. 체내에서 영양소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중성지방이 영양소로 이용되고 이 왁스는 체내에서 영양소로 이용되어진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양소로 이용되어지지 않는다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327쪽을 봅시다. 16번 문제가 나와 있죠.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단백질의 구조 중 아미노산 배열순으로 표현한 구조는 1차 구조이다. 그렇다면 알파 나선, 베타 구조, 불규칙한 나선 구조 등으로 표현한 단백질의 구조는 무엇인가 했죠. 답은 2번이죠. 단백질의 2차 구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은 페이지 128쪽에도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단백질에서 페이지 128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의 1차 구조는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합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펩티드 결합. 보통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에 사슬형입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슬형이죠. 근데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2차 구조 같은 경우는 알파형과 베타, 알파 나선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소결합, 펩티드 부위에서 수소결합이 존재하죠.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수소결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의 3, 4차 구조를 보시면은 좀 더 복잡한 구조죠. 보통 자 단백질의 3, 4차 구조, 3차 구조 했고 3, 4차 구조를 보시면은 접히고 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겹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소결합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도 존재합니까? 자 이온결합도 존재하죠. 양형 아미노산이 이온을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온결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황과 항의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황과 항의 결합,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이라고 해서 무극성 문자 간의 인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것은 이제 페이지 119쪽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통 류신 1번에 있는 류신과 3번에 있는 아르기닌 같은 경우가 자 고미성으로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1, 3번은 우리가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이다 해가지고 17번 문제에서는 고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맛. 그 다음에 2번, 4번 알라닌하고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글리신이 나와 있죠. 글라이신 해가지고 2번, 3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단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감미성 해가지고 단맛입니다. 그래서 감미성이 있다. 단맛. 자 그렇다면은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했는데 여러분 자 아르기닌도 우리가 좀 쓴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은 여기서 류신도 있지만 이 17번에 이 문제에서 답은 1번이라고 했는데 아르기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3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18번 문제 가봅시다 여러분.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요오드 반응 시에 무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했는데 보통 요오드 반응은 뭡니까? 다당류인 탄수화물, 그죠? 전분을 갖다가 검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밀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데 덱스트린이라는 건 호정입니다. 자, 아밀로덱스트린은 요오드 반응에서 청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적자색을 나타내죠. 전분의 구조는 보통 아밀로페틴과 아밀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4번에 있는 아밀로스는 청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면 1번은 청색, 2번은 적자색, 4번은 아밀로스 청색입니다. 그러면 무색으로 나타나는 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말토덱스트린이죠. 해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말토덱스트린이 자 무색이 됩니다. 여러분 19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단백질 중 구상 단백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구상 단백질이 뭡니까? 펩티드 부위가 펩티드 사슬이 구부러져서 타원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상 단백질을 보면은 주로 이제 구상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예로서 뭘, 자 생체 내에 있는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효소죠. 보통 효소를 얘기합니다. 단백질계 효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질계 효소도 있지만 단백질계 효소가 구상 단백질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단백질은 구상 단백질과 우리가 섬유상 단백질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자 오발부민하고 2번 카제인은 우유에 있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가 우리가 1, 2, 4가 구상 단백질이고, 케라틴 같은 경우는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슬형이죠. 그래서 이런 섬유상 단백질로서는 자 보통 1, 2, 4가 우리가 구상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섬유상 단백질로 보시면은 우리가 케라틴이 있죠. 케라틴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 뭐 젤라틴,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려면 페이지 128쪽을 펴봅시다. 자 페이지 128쪽을 펴보시면은 자 4번에 단백질 구조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죠. 섬유상 단백질로서는 바로 케라틴, 엘라스틴, 젤라틴, 콜라겐이 있고, 보통 수소결합에 연결된 사슬형 구조다. 구상 단백질은 펩티드 사슬이 구부러져서 타원 모양을 가진 것. 이런 구상 단백질은 보통 3, 4차 구조를 이루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황과 항해결합, 소수결합이 존재하죠. 호르몬, 항체, 효소, 단백질계 효소가 바로 구상 단백질에 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폴리페놀 옥시다제.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효소적 갈변 반응이죠. 그래서 폴리페놀 옥시다제 20번은 효소적 갈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갈변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금물에 담갔을 때 염화이온이죠. 염화이온이 우리가 자 그 지질의 산화, 그러니까 갈변 현상을 막 방해할 수, 산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식품에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278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정리해 보면은 페이지 278쪽이죠. 자, 식품의 갈변에서 효소적 갈변 현상을 봅시다. 효소적 갈변은 폴리페놀라제에 의한 갈변과 그 다음 티로시네이스에 의한 갈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폴리페놀레이스에 의한 갈변 같은 경우는 구리, 이온을 함유한 산화효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번도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폴리페놀 화합물이 벤조, 키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멜라닌 색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죠. 과일, 채소 등에 일어나는 효소적 갈변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과 구리, 염에 의해 활성이 커지고, 자 5번 나와 있죠, 여러분. 소금물에 담그면 억제된다. 바로 염화이온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활성이 억제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적 갈변화 현상에서 티로시네이스에 의한 갈변도 나와 있죠, 여러분. 자 1번 보시면 구리를 함유한 산화효소고, 티로시네이스는 자 감자 갈변에 2번에 주로 관여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이 티로시네이스에 의해서 3,4-DOPA가 된 다음에 DOPA 키논 순서로 우리가 갈변 현상, 그래서 적색 물질이 돼서 멜라닌이 되죠. 그 다음에 금속 이온 구리에 의해 활성화되고 물 또는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은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여러분 279쪽에 있는 3번의 효소적 갈변의 억제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보시는데,
자, 3번 중에서도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 중에 1, 3, 5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소를 불활성화, 이런 걸 블런칭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60도씨에서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자,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우리가 효소가 불활성화됩니다. 60도씨에서 파괴된다. 그 다음에 3번에 pH 조절 나와 있죠. 폴리페놀레이스는 보통 pH 3 이하, 산성에서 활성을 상실한다. pH가 높을수록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비타민 C죠. 그래서 아스코르 분산, 자,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밑에 표도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보니까 여러분 2회 모의고사까지는 다 풀지를 못하고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1회 모의고사에서 제 34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35강 2회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상 봤을 때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